네, 앞에서 진행된 모든 세션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션도 모든 진행은 그 좌장이신 문영구 반부패 협력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문영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있고 동시에 반부패 협력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션이라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세션 좀 잘 컴팩트하게 잘 이끌어 나가서 여러분의 피로를 좀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두 분, 사실 세 분이군요. 그 유엔글로벌 컴팩의 전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을 맡고 계신 올라호비 마키노와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호 사무국장님, 그리고 롯데쇼핑 헤드쿼터 지원본부의 준법경영팀의 김정배 책임님,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종현 위원장님, 이렇게 총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그리 박석범 사무총장님께서 블라인드와 함께한 그 서베이 결과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금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반부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CPI 점수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점수도 올랐고 순위도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전략 중에서도 기업의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박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기업에 근무하는 블라인드에 응답한 3천여 명의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정부의 대응 비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부패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등등의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국제투명성 기구가 지난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글로벌 커럽션 바로미터라고 하는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 수준을 말합니다. CPI는 여러 그 조사들을 종합한 것이고요. 이 GCB는 우리나라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 여기를 보면 부패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한 것과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이 부패 신고를 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세부터 34세의 사람들이 부패의 심각성을 굉장히 깊게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부패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이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높았고요. 그 부패 수준은 기업 경영자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패는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가 있는데 기업은 대체로 보면 공급 사이드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 사이드가 주로 이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될 텐데 그쪽에 부패 수준을 높게 봤다는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그 윤리경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데 그러면 다른 영역보다도 기업 영역에 있어서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룰 때 두 가지 접근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측면,
제도나 법이나 제도적 그리고 시장의 영향을 통해서 부패 수준을 낮추는 윤리경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내부에서 특히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그 부패 수준을 낮추고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유엔 글로벌 컴팩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을 맡고 계신 올라호비 마키노아의 그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이분은 반부패 투명성 총괄을 맡고 나서 지금은 정부 간 관계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9월까지 유엔 글로벌 컴팩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로 활동하면서 지멘스의 컬렉티브 액션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와 다수의 반부패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발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ar colleagu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thank the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for inviting me to speak on tips for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s during the COVID-19 era.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organization was launched in 2000 by the former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to bring business and the United Nations together and to give a human face to the global market. Businesses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and can be a powerful force for good by upholding universal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r,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Through our country local networks based in over 70 countries and over 11,000 participating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e UN Global Compact aims to accelerate the contribution of the private sector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mainstreaming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and mobilizing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support of the SDGs and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To achieve this, business must revisit their value system. They must install a principles-based approach to doing business. This means operating in ways that, at a minimum, incorporate the 10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in the following areas: human rights, labor,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They must embed this into strategies and practices and establishing a culture of compliance with legal regulations, company policies, and going beyond compliance by conducting business in an ethical manner, thereby making integrity their mantra. Integrity, it is said, is the best form of defense. The UN Global Compact principles for responsible business have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COVID-19 era. Let me explain. Even before the COVID-19 crisis, the world was not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also known as the 2030 Agenda. Now, the COVID-19 crisis is threatening decades of development progress and further undermining our plans to create more sustainable, fair, and prosperous societies and economies. In just a few months, the COVID-19 pandemic has totally changed and disrupted our lives. It has created unprecedented business and regulatory disruptions globally. It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how companies operate. What regulators and supervisors also expect has changed dramatically. It has visited significant adverse economic impact on societies, business, and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global recession caused by the pandemic, the World Bank predicts that between 70 to 100 million people will be pushed into extreme poverty this year, erasing almost all progress made in the last 5 years in the fight against extreme poverty. Compani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ace severe loss of revenue. Domestic demand is curtailed, investments are postponed, and global trade has fallen sharply.
Innumerable jobs and incomes have been jeopardized as a result of COVID-19. Furthermore, beyond the health, humanitarian, and socio-economic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proven to be a test for good governance, for accountability, for public consciousness, trust, confidence, transparency, the rule of law, for government and business alike, and for all of us. In these times of uncertainty and unprecedented disruptions, it is no surprise that the risk for corruption has become more dangerous than ever. People and companies,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are alleged to be profiting from the unfortunate incidents of COVID-19, more so in public procurement of needed goods. With the need for speed and the desire to save lives, procurement activiti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is outside standard procurement practices, there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fraud, corruption, waste, as well as abuse. As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mobilize massive resources to respond to the crisis, and in the process are more likely to relax procurement and compliance mechanisms to ensure rapid response, the pandemic appears to have provided a fertile ground for corruption and fraud to flourish. In addition, given the significance and velocity of economic downturn, most of the stimulus packages in some countries lacked clear guidance, with the absence of processes to validate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s. Because of the limited availability of goods in the market, government and regulators could not enforce anti-bribery and corruption laws. Why? Because governments were running around to search for and purcha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ome companies and government had to do business with new suppliers and vendors. The result? There was no opportunity to vet the vendors and suppliers or conduct risk assessment to ensure that they have anti-corruption policies in place. Because many employees were working from home, this may have compromised employers' ability to monitor their employees, including the employees'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policies. The UN Secretary General has recently called corruption criminal, immoral, and the ultimate betrayer of public trust, and has called for robust systems fo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without delay. The UN Global Compact calls on the business sector to embed ethics and integrity in the company's core identity and prioritiz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ross the entire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For companies, corruption impedes business growth, escalates costs, and poses serious legal and reputational risks. It also raises transaction costs, undermines fair competition, impedes long-term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 and distorts development priorities. Investors too understand that corruption can negatively impact value and pose financial, operational, and reputational risks to their investments. All companies need robust anti-corruption measures and practice to protect their reputations and the interests of their stakeholders. In these unprecedented times, which pres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circumvent existing compliance program activities under the pretense of survival and the new normal, I encourage you a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executives to remain focused on the following. Take deliberate steps to continue to reaffirm your organization's positive tone at the top, and the importance of legal and policy compliance and ethical conduct during times of crisis. It is important for you to identify ways to modify or flex your compliance and ethics oversight structure and management team in a virtual manner. Enhance or activate your standard risk assessment and due diligence processes
such that they can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a virtual or remote manner to help identify any risks because of COVID-19 issues. Use this period of remote working to develop or update codes of conduct,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track to key risk area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o address any new risk areas related to COVID-19. Develop or update ethics and compliance training and communications programs. Confirm that your whistleblowing and employee speaking up program and channels for reporting are well communicated and operating as intended, and remind employees of the importance of asking questions and raising concerns. Ensure that your back-end cas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program is poised to handle potential increases in employee reporting. Develop or revise your auditing and monitoring strategy to include data analytics capabilities to address key areas of risk during and after this pandemic, such a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theft, kickbacks, asset misappropriati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cybersecurity, and insider trading. Enhance due diligence processes to continue to manage supply chain risks that are intensified in a COVID-19 environment. Leverage data quality, advanced analy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cost-effective fashion to help reduce manual processes and false positives while increasing the capability to detect relevant outliers and anomalies for further investigations. As compliance and ethics officers, you should continue to perform your critical roles in ensuring that your companies and organizations comply with legal regulations and internal rules and polici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You should continue to perform your roles of improving internal rul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VID-19 protocols, creating internal and external awareness of those rules and procedures, ensuring stakeholders buy-in, observing best practices, as well as promoting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As governments and companies across the globe continue to respond to the numerous challenges presented by the COVID-19, and with little focus to enforcing anti-bribery and corruption laws, I encourage you to remain vigilant in your fight against corruption. Continue to build strong integrity cultures within your companies and organizations. Stay connected to fully implementing your company or organization's anti-corruption programs, and clearly communicate to all employees and other stakeholders the importance of ethics and compliance in these trying times. The best time to insist and ensure full compliance with legal regulations and internal rules and policies should be in the time of crisis. It is the right thing to do. I wish you success. Thank you very much. 예,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올라호비 마키나는 왜 우리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성공 요소들, 예를 들면 위험 평가라든지 문화, 모니터링, 교육, 내부 신고, 조사 등등 중요 요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성공적인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UN 글로벌 컴팩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위기의 시기에 이런 반부패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다, 이런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발표는 한국 사회 책임 투자 포럼의 이종호 사무국장님이 기업의 반부패 강화 방향 및 입법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사무국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사회 책임 투자에 집중을 하셨고, 그래서 대단한 전문가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투자 정보 제공, 네트워킹, 입법 지원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사무국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업 반부패 강화 방향 및 입법 과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제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법과 제도,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예. 일단 반부패를 강화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반부패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감시가 있으면 당연히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과 법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펜션 펀드, 즉 연기금의 그 ESG 고려, 그리고 스튜어십 코드, 그리고 ESG 정보 공개 기업들의 어떤 그 부분 관련해서 정책 부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총 500건의 정책 도구에 걸쳐서 730건 이상의 법, 제도, 정책들의 개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97%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 2000년 이후에 ESG 관련된 이런 정책, 법, 제도들이 급증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ESG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는 전 세계 기업들의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 정책들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으로 다 모든 걸 제 발표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업들한테는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켜야겠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한테는 기업들이 ESG 정보 공개 의무화됐으면 당연히 이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고요. 세 번째는 단순하게 고려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스튜어십 코드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통해서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어떤 ESG 정보 공개를 보시면 사실 EU는 이미 2014년도에 비재무 정보를 공시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해라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EU는 500인 이상의 기업들한테 이걸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회, 그리고 노동, 인권, 반부패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의무화시킨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보고에 대한 기준도 정했고요. 그리고 보고를 사업 보고서 또는 애니멀 리포트 또는 별도의 보고서 이렇게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별도의 보고서를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6개월 이후에 애니멀 리포트 한 6개월 이후에 이전까지는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이후의 비재무 정보 공시 안에는 반부패와 뇌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절차, 표준 사항, 그리고 반부패 관련 리스크에 대한 사용된 기준, 그리고 반부패와 뇌물 방지를 위한 어떤 내부 통제 절차, 이런 다양한 반부패적인 어떤 내용들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EU는 이런 ESG 정보 공개를 좀 더 대상 기업들을 확대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거래소가 홍콩 증권거래소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이미 ES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ES 정보 공개가 현재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ES 정보 공개 중에 그 전체를 의무화시키지 않는데 정보 공개 중에 한 환경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서는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환경 요소 중에 사업 보고서에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만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뭐 거버넌스는 이제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데 이건 사업 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에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공시를 자율 보고를 하도록 했죠. 근데 자율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ESG 공시 자체에 대한 어떤 자율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135개, 그것도 상장사 그리고 공기관, MPO 포함해서 이 135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정보 공시 체계로서는 결국 이런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ES 정보 공개에 대한 확대 방침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그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만 현재 2026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시킨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의무화가 아닌 상태고 별도의 보고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별도 이제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아마 가이던스가 나올 예정인데 사실 결국은 금융의 입장도 ESG 관련해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아니라 결국은 자율로 들어가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역대 국회의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ESG 관련된 정보 공개 관련된 법안 발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총 18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 때까지 총 보니까 한 22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2건에는 ESG 중에서도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발의안까지 다 포함해서 22건입니다. 18대 국회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18대 국회 2건, 그리고 19대 7건, 그리고 20대 12건이 발의됐고 21대 1건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ESG 전체를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의무화시키는 이 법안 발의는 총 7건이 있었습니다. 그 7건 자체가 현재 다 모두 통과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ESG 정보 공개가 무산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다른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은 ESG 정보 공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이걸 좀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사회에서 ESG 정보 공개를 반드시 21대 국회 때는 의무화시키는 방향이 반부패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방침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ESG 정보 공개가 됐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의무적으로 좀 공적인 어떤 금융기관들은 좀 의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ESG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들 반부패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앨런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로 2001년에 망했죠. 근데 앨런이 망하기 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주식이 꾸준히 오를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업이 망한 거죠. 분식회계의 부분은 망한 거죠. 근데 앨런이 망했던 원인들을 쭉 쳐다보면요,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시장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시스템이 사실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인덱스 펀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주주 관여 활동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어떤 펀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감시 시스템이 부재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게 바로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에 대한 고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SG를 고려하는 규모가, 사회책임 투자의 규모가 30조 달러 이상에 이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다 공적연금과 공모펀드 다 포함해서 33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32조가 다 모두 공적인 연금, 그리고 거의 97% 이상이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ESG를 많이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사회책임 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업들의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저희도 2015년도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들의 ESG를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사실은 의무 고려 개념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법안 심사의 과정 속에서 자율로 됐던 거고요. 대신 ESG를 고려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공시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관 공시로 되어 있는데요. 책임 투자에 대한 정책, 계획, 조직, 그리고 활동 내역을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 투자를 위해서 고려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기준을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 투자에서 대상 자산군에 대한 자산군과 운용 규모, 그리고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들, 그리고 책임 투자 관련해서 위탁 운용사 선정할 때 선정 기준과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을 밝히는 것, 이런 어떤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지침에 책임 투자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국민연금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와 같이 연간 공시에 의해서 ESG 고려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접적인 개념 또는 간접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반부패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하도급 거래, 그리고 공정 경쟁, 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공적연기금 부분도 ESG를 고려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여론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걸 반영한 부분들이 20대 국회 때 국가재정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기서 국민연금법은 기존에 자율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모두 ESG 고려를 의무화시키자라는 내용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 개정안, 그리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공적인 연금이나 공적인 금융에 대해서 ESG를 고려하는 부분들이 고려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21대 국회 내에서도 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반부패를 포함한 ESG 고려를 확산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ESG 자율 고려 부분들을 ESG 의무 공시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하에서는 68개 연기금이 있는데요. 이런 연기금의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ESG를 고려를 의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서시 코드죠. 수서시 코드는 투자자 책임에 대한 행동 지침이라고, 좀 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수서시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20개 나라가 이 수서시 코드를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들, 금융위기 전에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기관 투자 봤을 때는 어떤 회사에 어떤 부패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주식을 팔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그 주식을 팔고 나가버리는 그런 월스트리트 룰의 어떤 원칙 부분들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에 대한 어떤 모색으로 나온 게 수서시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서시 코드를 가장 먼저 영국이 도입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서시 코드는 적극적으로 기업에 관여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원칙들 7가지 원칙을 우리나라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원칙 1, 수사처 책임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한다.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하는 것. 그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점검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할 것이냐? 바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서 점검한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처 책임 수행에 관한 어떤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의결권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하는 것들, 행사 내역도 공개하는 것들, 그리고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수사처 책임 이행 활동, 그리고 고객과 수익자들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수사처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역량과 전문성을 기관 투자 수로 확보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시 코드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전 133개에 이루고 있고요.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만 하더라도 46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예정 기간만 해도 36개가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스토시 코드의 원조국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2010년도에 스토시 코드를 만들었을 때 Comply or Explain 7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이 7가지 원칙을 해서 모범길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라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차 개정을 통해서 2차 개정을 최근 2020년에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Apply and Explain 모든 규정을 다 따르고 설명해라라는 부분으로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17개 코드를 7개의 원칙을 12개의 원칙으로 첫 번째 자산운용사와 자산 소유자한테는 원칙을 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한테는 6개 원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토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시 코드의 반부패 요소가 저는 중점 관리 사안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기관 투자자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주주 관여를 통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부정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떤 부분 속에서 스토시 코드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스파린베스트라는 덴마크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일본의 한 기업의 반부패에 관련된 인게이지먼트를 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스토시 코드를 도입을 하면서 중점 관리 사안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사처 책임 활동을 대상으로 크게 중점 관리 사안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항을 크게 두 가지 나누고요. 이 중점 관리 사안에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그리고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이 침해되는 사항,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그리고 경영진 사익 편취, 이렇게 지원을 반부패적인 요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업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수사처 책임 활동 대상으로 속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 결과가 2단계 이상 하락할 경우에도 중점 관리 사안으로 두고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한항공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갑질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주주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우려 사안 부분들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시 코드를 통해서 기업 반부패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요.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은 사실은 거버넌스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반부패적인 요소서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 모두 다시 거버넌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기업 부패로 확장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 부패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그래서 국민연금의 어떤 능력과 규모면 바로 일반적인 기업 부패로 중점 관리 사안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적어도 국민연금 수준이거나 현재 국민연금 수준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점 관리 사안 중 횡령이든 배임이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중 하나라도 중점 관리 사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책임 공공 조달을 통해서 기업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조달 같은 경우 대부분 대상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소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감시 시스템에 사실은 좀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공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반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공공조달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회책임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부패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대한 법 제도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141조에 달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사실은 최저가 낙찰제가 여러 가지 부실 공사를 낳을 수 있다. 또 실제로 그 부분을 낳은 것이 사실인 거고요. 그걸 방지하고자 사실은 종합심사 낙찰제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심사 낙찰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소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한 점수가 단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점으로는 사실은 변별력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시그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현재 사회책임 공공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조달사업법 있는데 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분들을 좀 그 안에는 이미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장려가 있습니다. 그 장려 사항에 반부패 요소를 포함한 공공조달 부분들을 사실 의무화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는 자율로 돼 있거든요. 이 자율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까지 2016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령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무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반부패를 포함한 ESG에 대한 공공조달을 그 부분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상에도 같이 이걸 고쳐서 계약상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사실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타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투자, 사회적 가치 이런 어떤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걸 한마디로 키워드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바로 ESG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ESG를 통해서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사회에 지금 21대 국회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또 SRI,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는 기업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롯데쇼핑 지원본부 헤드쿼터 지원본부 준법경영팀의 김정배 책임께서 그 기업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텐데 죄송하긴 한데 시간이 조금 그래서 좀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쇼핑의 김정배입니다. 예, 그 뭐 대부분 저는 뭐 일단은 이게 업태마다 또 환경마다 또 조직의 그 처해진 환경이나 자원 규모에 따라서 각기 이제 반부패 이슈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금융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반부패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롯데쇼핑은 항상 그 컴플라이언스는 좀 불행하게도 좀 안 좋은 뭔가 이렇게 이슈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그 이슈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검찰 조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기쯤 맞물려서 저희 신동빈 회장님께서 저희 롯데그룹 경영 쇄신하는 16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지주회사의 이제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계열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롯데백화점 주축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쇼핑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두 계열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로펌 이제 1년간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대대적으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사규들, 반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사규, 그리고 매뉴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책들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그때부터 이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2018년도에는 그런 어떤 규범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반으로 BSI한테 이제 IS 37001 다들 아시다시피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국제 인증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이제 매년 그거와 관련된 이제 사후 심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쿼터 지원본부, 얼마 전까지는 이제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이커머스 5개 사업부가 각기 별개의 회사처럼 이제 법이 있는 하나지만 5개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저희 하나의 대표이사 밑에 이제 저희 헤드쿼터 조직이 생겨서 저희 준법 경영팀 그리고 공정거래를 이제 전담으로 관리하는 공정거래팀 이렇게 지금 각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년 그 조직 내에 그 부문별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겸직 발령을 내어서 각 부서 그리고 점포 이슈, 반부패 이슈나 컴플라이언스들을 이제 뭔가 컨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교육,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도 이제 임명을 해서 백화점 기준 한 84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처음 이제 저희도 이 개념에 낯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그냥 어떤 뭔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 아닌 어떤 이런 플랜, 기획 그리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또 리스크를 평가해서 항상 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고 또 그런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이런 플랜 어떤 경영 시스템이 순환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일단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단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선행돼야 할 것이 과연 회사의 반부패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일에 각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소속 부서, 영업 점포의 어떤 이슈라든지 또 발생된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 한번 들어가서 그래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매번 이제 부패 리스크 평가표들을 이제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 점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패 유형들 그리고 그걸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고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제대로 아직 위험성이 좀 상당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이 리스크가 존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늘 발견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다시 그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또 이제 매뉴얼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본자료로 돌아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것들을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이런 것 매뉴얼들을 수립해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롯데백화점 사기 열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구축을 해놨고요. 컴플라이언스 이제 편제로 총 이제 현재 9개 사규 가장 모규정이 되는 거 저희의 어떤 법률이 되는 거 회사 내부의 규정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실무 프로세스에서 어떤
어떻게 그게 활용될 것인지, 어떻게 그 임직원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이제 사규 위반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전자결제 품위상에 이제 남겨두도록 함으로써 이제 업무를 뭔가 좀 투명하고 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찬, 이제 좀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뭐 외부 행사라든지 외부 강의, 뭐 기부, 뭐 신규 거래 이런 이제 각종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랜 단계에서 이런 기반 이 문서나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토대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교 경영진의 의지 표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도에는 이제 전체 임원 경영 전략 회의였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이사를 필두로 이런 선서식 그리고 서약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이제 전일에 저희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 윤리 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아서 이런 어떤 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교육 다 진행하시겠지만 교육도 이제 당사 전 임직원 대상으로 또 이제 직무별 특화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부패, 공정거래 그리고 반부패 두 가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교환을 그냥 뭐 추상적이기보다는 실제 저런 접대비 사용이라든지 기부금 집행, 협찬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와 절차들을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교환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이제 월간 이제 뉴스레터를 발송해서 내 외부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 뭐 구제 변경이 변경됐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부 이슈들을 공개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뉴스를 발간해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나온 이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내부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간을 이제 쏟는 부분인데요. 이런 아까 사규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실제 이런 업무들이 진행됐을 때 저희 팀에서 이제 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의가 승인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게끔 그런 이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기부 진행 시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기부 단체 성격 저희 안 그래도 비자금 의심을 받았던 게 그 K스포츠 재단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기부 단체가 어떤 단체인 건지 그리고 이 기부 프로그램의 성격, 취지, 기부의 취지 이런 것들이 뭐 회사의 CSR 정책이라든지 테마에 부합하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한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금액별로 저렇게 좀 위임 정결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첨부하고 또 사전 승인이 있어야지만 기부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접대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예전 그 지멘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요. 접대 유형, 접대 상대방,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체크를 하고 일정 리스크가 이상 이제 점수가 되면 반드시 저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만 접대를 진행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모바일 내에 있는 어떤 앱을 통해서 접대비 저희 한 10가지, 8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체크를 하고 결과 확인을 누르면 이거는 사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집행하셔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의계약, 뭐 내부 거래 아까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를 이제 검증하는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시면 그 업체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계열사 비계열사 한정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만약에 설정했다면 저희 공정거래법상의 그 효율성, 보안성 그리고 긴급성 이런 어떤 사익 편취의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검증하고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수의계약 검토 절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금년에 도입한 신규 절차인데요. 신규 거래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거래하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 그 신규 거래가
어떤 사유로 어떤 업체랑 진행되는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저희가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제 뭐 지인이라든지 친척 이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이제 항목들에 걸리면 저희가 미리 수식을 걸어놔서 이렇게 지금 팀 이름이 바뀌었죠. 준법 경영팀에 이런 내용 통보 후에 검토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운영이 제대로 실제 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도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는 전 점포 그리고 전 부서에 나가서 실제 컴퓨터 문서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실제 제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전자결제 등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뚫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점검에서 이제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라고 돼 있는데요. 저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점검, 모니터링,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에 있는 익명 설문 기능을 활용해서 매년 이렇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개선점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경영 검토를 이제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이제 수립하고 다시금 그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매년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작년 전년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활동 현황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그 결과 제재 조치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그런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매년 1회씩 1회 이상 정기 보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또 변론으로 저희 아까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아까 나왔었는데 저희는 투명경영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50억 이상 4대 분야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경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년 이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담당제라든지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소개는 이제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자로서 계속 이걸 준법 경영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경영진의 의지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어떤 기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가 그냥 귀찮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준수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나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큰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한테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이슈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강점을 두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업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각이 되고 또 내부, 외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환기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제일 또 이게 확실한 이슈는 바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호한 법이나 그냥 추상적인 법이라면 사실 그냥 그거는 그 부서가 어느 한 부서가 그냥 처리하면 되는 일에 지나지 않거든요. 뭔가 전 회사에 다니는 아까 블라인드 앱에서도 봤듯이 그런 전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뭔가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 제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준수했을 때 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가치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롯데쇼핑이 지멘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쫓겼는데 원래 좀 출발 좀 늦게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에서 기금운영위원회 그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원정현 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그 ESG를 고려한 투자, 특히 반부패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정현입니다. 사실 아마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니까는 이미 지금 이종호 국장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국민연금이 뭐 이러이러한 뭐 규제나 뭐 아니면 어떤 제도나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뭐 또 말하게 되면 아마 같은 말이 중복일 것 같고요. 뭐 지금 아마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여기서 저희가 좀 먼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차피 지금 이종호 국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그 부분은 빼더라도 저희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투자의 대상을 삼을 때 반부패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위 가입자 및 납부자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납부자,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화 시킬 것이냐라는 목표 하에 저희의 모든 운용 정책은 지금 수립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ESG 원칙은 이거는 앞으로의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추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정하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반부패와 일치한다라는 쪽으로 사실 가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즉 반부패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저희가 주안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종호 국장님께서라던가 지금 분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약간은 생각이 다른 게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익이 된 그러니까 부패를 저질렀던 이유는 다들 모든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성선설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이런 어떤 악행을 하는 이유는 특히 기업일 경우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르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어떠한 규제, 어떠한 방법 아니면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제약, 투자자로서 아니면 주주로서의 어떤 방안을 만들지언정 이익이 되는 부패 행위를 막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패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부패가 이익이 돼야 한다라는 쪽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현재 당면하는 매년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이제 수익률의 문제가 항상 충돌상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죠. 어떤 아주 부패한 기업들은 부패 덕분에 수익률이 매우 높고 어떤 사람은 반부패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수익률이 매우 낮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설문조사상 많은 분들은 그 기업의 부패성을 떠나서 수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압력을 저희는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꾸 반부패에 대한 어떤 것을 목적화시키게 된다면은 이건 상당한 우리 상에서의 운용상에서의 이해상충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겁니다. 최소한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저희가 증명할 것이며 그렇게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패로 인한 이익 행위는 그 당장으로서는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성으로서 나오게 되지만 그 부패에 있어서의 그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외부 효과가 되겠죠. 부패 피해자들인 전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1~2%의 수익률로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 가입자 이익에 절대적으로 해가 된다는 부분을 저희는 각인시키고자
보자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패 행위는 가입자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끊는 부분, 그 다음에 각 기업들로 하여금 저희가 노력하고자 지금 하는 부분은 너희가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투자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부패 행위가 반이익이 되도록 오히려 이러한 부패 행위를 좀 하게 되니까 아니면 이러한 ESG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 보네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저희 국민연금으로서는 뭐 일단 입장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수익률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 토론이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비드 19로 인해서 부패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권력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위기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프로세스를 그냥 넘는다든지 이러한 유혹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마지막에 한다는 게 참 이래서 문제입니다. 시간이 항상 쫓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세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고 믿고 이종호 국장님하고 김정배 책임 그리고 원종현 위원장님께 짧게 한 말씀만 좀 여쭤보면 이종호 국장님한테는 자꾸 이제 제도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스테어십 코드 도입이 왜 잘 되지 않았는지 사실 혹은 뭐 스테어십 코드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 혹은 사실 국민연금처럼 그래도 선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괜찮은데 사실은 좀 안 좋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김정배 책임께는 이런 컴플레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뭐냐 이걸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게 만드는 또는 뭐 사회적으로 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고 원 위원장님은 철학적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패 행위가 이익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국민연금에서 해야 될 것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약간 철학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활동 일환을 뭐 한두 개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국장님 먼저. 네. 스토어십 코드 도입 이후의 문제점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토어십 코드가 2016년 12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이 됐고요. 그때 도입되고 나고 나서 그때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논쟁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논쟁은 국민연금이 스토어십 코드를 채택할 때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죠. 특히 많은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스토어십 코드 채택할 때 결국 기업들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들 또 연기금 사회주의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걸 통한 관치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스토어십 코드 도입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어떤 부분들의 문제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아직까지 정부의 지배력 하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공적 연기금이 그걸 도입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면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부분들은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토어시 코드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 해서 주주행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금 현재 그걸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다른 연기금, 예를 들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프로세스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스토어시 코드를 어떤 발동하고 뭐 주주권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어떤 반감이라는 부분도 좀 저감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스토어시 코드, 아까 에코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스토어시 코드를 도입한 기관 중에 그 PF가 한 40개가 됩니다. 현재 40개가 되는데 이 40개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체리피커 형태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스토어시 코드를 도입한 기관한테는 그 자신들 어떤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산점 2점을 주고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관한테 가산점 1점을 주는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스토어시 코드를 도입할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입하고 보는 이런 어떤 PF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도입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걸 과연 이행했느냐에 대한 그 점검 과정이 없습니다.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PF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부 자신들 투자한 내역을 어디 공개할 의무가 없거든요.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집행을 해놓고 이걸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 부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은행이 그런 어떤 PF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 상에 처음 스토어시 코드를 도입하고 공적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계약서 상에 그런 어떤 정보 공개, 산업은행에만큼은 그런 의무를 반드시 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어시 코드를 어떻게 좀 공적연금에 활성화시킬 것이냐 할 때 저는 국가재정법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국가재정법에 68개의 연기금이 있는데 이 연기금에 당연히 ESG를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왜 고려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공시의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자산운용 지침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금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기재부에서 기금평가를 하는데 이 기금평가에 그 ESG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금평가에 많은 기금들이 뭡니까 여기 올인을 하는 부분도 경영평가 경평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기재부가 기금평가에 사회책임투자 항목을 집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집어넣은 바가 있는데 이걸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총 2점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책임투자만 2점 배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원오브댐으로 2점을 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뭐 이스라 마나하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점 기준을 기금 운용에서는 평가에서는 상당히 반영을 해서 결국 공적 연기금들이 스토어시 코드와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책임님. 예. 저는 그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에 어떻게 대응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저는 팀블라인드 설문 결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사실 되게 회사원으로서 저도 느끼는 바가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것들 좀 느꼈고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당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어떤 새로운 리스크가 딱 명확히 대두될 만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딱 떠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예상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많이 뭐 예외적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많이 사업 실적이 악화돼서 이런 어떤 현존하는 지금 조직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이제 그걸 유지할 만한 어떤 자금이나 자원을 그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이런 이제 시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유연한 의사결정, 뭔가 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제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을
이제 생략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원칙을, 이런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스스로 이제 임직원들이 그것들을 자각하고 인식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실무자들이나 경영진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걱정되는 게 그런 교육이 이제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니터링도 실제 대면하지 못하고 원격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은 대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는 어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다 보면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아서 뭔가 그런 의식들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식,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경영진의 주요 의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이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통해서 세세히 규제받고 있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실제 그런 문화들, 갑질하는 문화들이나 불공정 문화들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도 순기능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반부패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아마 시간이 없어서 더 간단히 말씀. 일단 저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국민연금은 계속 투자들 기업들 간의 계속적인 지금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반부패적인 행위가 아니라 긍정적 행위들, 즉 EXG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어떤 뉴 패러다임으로서 이익 창출에 더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인지시키고 있고요. 뭐 그럼으로써 아마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환경이 아마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보다 이제는 환경 보호적이고 환경 보존적인 사업들로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너희들 기업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해 유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너희가 이익일지 몰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아마 상당한 어떤 그 지금 손해 내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비용들을 더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로서는 아까 이제 꼭 요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아니면 아까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의 그 코로나 그 부패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아까 설문조사상에서 아직까지는 변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올라오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들으면서 왜 포스트 코로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패와 연결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겠는데요. 올라오버 박사님 말하는 우리나라 외적인 부분에선 그런 부패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통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전 더 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성장성 내지는 일종의 우리는 그 달성이라는 자부심이라는 부분의 그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저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좀 갖게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소하나마 그 사회 질서서부터 크게 말한다면 어떤 기업의 부패적 상황들까지는 좀 더 저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서 더 될 수 있는 좀 바람직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기대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는 원래 위기를 통해서 더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칠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광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국제투명성기구와 그 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반부패 대회가 열립니다.
그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돈을 냈거든요, 참가비를. 그리고 주제가 진실, 신뢰, 투명성입니다. 그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권익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고요. 등록을 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세션과 워크숍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여 개가 넘는 워크숍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 올라호비 마키나 박사와 이종호 국장님, 김정배 책임님, 원정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2020 코리아 리더 서밋의 마지막 특별 세션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